18만 년을 살았다는 동방삭, 익살과 지혜의 현자, 한 무제시대의 독특한 제사. 기원전 141년 한나라의 7대 황제 무제가 즉위하며 천하의 인재를 구하던 시기 역사의 무대 위에 한 명의 기이하고도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동방삭이다. 그는 파격적인 자기소개서로 황제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후 유창한 변설과 재치로 한 무제의 총애를 받으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단순한 시중꾼이 아닌 때로는 가난을 서슴지 않는 근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삶은 후대에 수많은 일화와 속설을 남기며 익살의 제사로 기억되고 있다. 주간 3,000매의 자기소개서, 동방삭의 첫 등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라 대나무 주간에 글을 쓰던 시절 그는 무려 3,000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이 양은 장정 두 사람이 낑낑대며 옮겨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움을 주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무제는 바쁜 공부 중에도 2달에 걸쳐 이 방대한 자기소개서를 읽었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방삭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과장과 허풍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기발하고 유머러스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 무제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의 자기소개서는 이런 식이었다. 저 동방삭은 조실부모하고 커서는 형수를 돌보았습니다. 나이 12세에 글을 배우기 3년 문사를 쓰기에 좋겠습니다. 키는 구자 이치이며 눈은 구슬과 같고 잽싸기는 경기와 같으며 청렴하기는 포숙과 같고 신의가 두텁기는 미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자의 대신이 되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거침없고 자신감 넘치는 자기소차는 읽는 이의 구미를 당겼고 결국 무제는 2달간의 독서 끝에 거참 재미있는 노밀세라며 동방삭을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정한다. 이 일화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삭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을 보고 무제가 재밌어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의 이러한 자기 PR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황제의 말벗, 익살과 지혜의 향연, 무제의 곁에 머물게 된 동방삭은 황제의 말벗이 되어 기지와 위트 넘치는 말솜씨로 황제를 즐겁게 했다. 그는 유창한 변설과 재치로 무제의 총애를 받았으며 단순한 광대가 아닌 지혜로운 조언자의 역할도 수행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 역시 동방삭을 비록 황제를 희롱하고 익살을 부렸으나 그 언변에는 시대를 풍자하고 권면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방삭은 무제의 사치를 간언하는 등 근엄한 일면도 있었다. 그는 부국 황병책을 상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자주하는 그린 갱난과 비유선생지론을 남기기도 했다. 갱난은 그가 세상의 불합리함과 자신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는 상황을 객과의 대화 형식으로 풍자한 글이며 비유선생지론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이처럼 동방삭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 당대 사회와 정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박식함은 당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다.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했다고 하니 그의 지식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무제는 그런 동방삭을 자신의 상담력으로 중용했다. 그러나 그의 언변은 너무나 현란하여 때로는 충언을 하는가 하면 험담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대충 얼버무릴 때도 있었다. 그래서 듣는 상대를 현혹시켜 누구도 그의 진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동방삭의 비범함과 동시에 그를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서왕모의 복숭아와 삼천갑자동 방삭, 한무제는 진시황제와 더불어 신선사상과 불로장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동방삭은 신선과 관련된 수많은 일화를 남기게 된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서왕모의 복숭아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속설에 의하면 동방삭은 청계에서 모든 신선을 감독하는 최고 여신인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먹어 장수했다고 하여 삼천갑자동 방삭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는 그가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의미로 그의 비범한 장수와 신선 같은 면모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어느 날 서왕모가 한 무제의 궁전에 방문했을 때 동방삭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는 서왕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으나 서왕모는 그를 찾아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내 복숭아를 3개나 훔쳐먹었지, 이 장난꾸러기 같은 놈. 서왕모가 말한 복숭아는 청계에 열리는 불로장생의 열매인 반도였다. 서왕모의 추궁에 놀란 동방삭은 그 자리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와 불이 나게 도망쳤다고 한다. 이 일화는 동방삭의 익살스러운 성격과 함께 그가 신성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괴물환을 물리치다. 동방삭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는 황제와 함께 함곡관을 지날 때 발생한 일이다. 험하기로 유명한 함곡관을 지날 무렵 10m에 이를 만큼 큰 키의 소와 비슷한 모습의 기묘한 괴물이 나타나 일행의 앞을 가로막았다. 눈은 부리부리하게 빛났고 괴물은 내 다리를 땅에 바싹 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황제를 호위하던 병사들은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때 동방삭이 앞으로 나서며 이 괴물에게 술을 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다. 무제가 용기 있는 병사 한 명에게 명하여 괴물에게 술을 뿌려주자 괴물은 금방 사라졌다.
무제가 괴물의 정체에 대해 묻자 동방삭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괴물의 이름은 환이라고 하며 인간의 우울함에서 생겨난 괴물이옵니다. 이 지역은 진나라 때 감옥이었거나 아니면 죄인이 징역을 살았던 유배지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이곳에 살았던 인간들의 우울함이 모여 이런 괴물이 생겨난 것인 만큼 술은 우울감을 잊게 하는 묘약이기 때문에 괴물이 물러간 것입니다. 이 일화는 동방삭이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괴물의 정체를 인간의 우울함으로 규정하고 술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그의 통찰력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이는 동방삭이 단순히 책을 통해 얻은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음을 증명한다. 동방삭의 최후와 그 의미, 무제가 죽은 지 수십 년 후 제10대 황제 선제가 즉위하자 동방삭은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직을 버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이는 그가 스스로 권력을 잡았고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매우 독특한 삶의 궤적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목성의 화신이 되었다고 믿기도 했다. 그의 출생부터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진 것이다. 동방삭의 이야기는 중국 역사 속에서 지혜, 익살, 그리고 신비로움을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는 단순히 황제의 총신이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고 풍자하며 때로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았던 진정한 현자였다. 그의 이야기는 뿐만 아니라 후대의 수많은 문학작품과 민간 설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수식리, 태평광기 등에도 동방삭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동방삭의 삶은 인간 본연의 지혜와 재치가 어떻게 권력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그는 자신을 과감히 드러내고 독특한 방식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평생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냈다. 동방삭은 단순한 궁정의 광대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익살의 제사이자 지혜의 현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존재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냉혹한 황궁 속에서도 유머와 지혜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진실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방삭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삼천갑자 동방삭은 불로불사를 상징하는 고대 인물로 18만 년을 살았다고 한다. 동방삭이 서왕모가 심은 복숭아를 훔쳐먹고 인간계로 내려와 삼천갑자, 즉 18만 년을 살았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동방삭 설화는 크게 연명설화 형태와 저승차색에 잡혀간 내력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에 동방삭이 목숨을 연장하게 된 내력은 모두 저승사자를 잘 대접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밥신노자 등을 저승사자의 숫자대로 준비했다가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사자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접을 받은 저승사자는 인정상 그를 잡아갈 수 없어서 저승의 명부에 단명할 30갑자인 동방삭의 수명에 한 획을 삐쳐서 십자를 천자로 만들어 삼천갑자를 살도록 수명을 연장시켰다. 걸출한 외모, 익살스러운 언변과 거침없는 행동 때문에 동방삭은 생존할 당시부터 이미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특히 동방삭의 해학과 말재주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154년부터 기원전 93년까지 환갑 조금 넘게 살았다. 구전설화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널리 전승된다. 동방삭이 유독 우리나라 설화에서 얻어터지고 있다. 염라대왕이 저승사자 대장 강림도령에게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방삭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동방삭이 워낙 오래 살아 지혜가 뛰어나니 보통 방법으로 잡을 수 없겠다 생각하여 꾀를 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냇가에서 숯을 씻고 있는데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다가와 왜 숯을 씻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강림도령은 하얗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대답하니 내가 삼천갑자나 살았는데 이런 놈 처음 봤다며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동방삭인 줄 알아보고 잡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설화로 본디면 숯을 씻었다는 설화가 있는 곳이 성남에서 서울로 나가는 탄천 이외도 김유신이 계백을 치러 갈 때 탄현을 넘었다고 하는 금산에서도 같은 설화가 전송되고 있다.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격병이 사회상을 반영한 것일까? 이 설화는 내세보다는 현세적인 삶의 가치를 두는 우리 무속의 세계관과도 일치하고 있다. 제주도의 맹간본풀이, 전라도의 장자풀이 등의 서사무가는 이 유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며 고대소설 당태종전 등과도 관계가 있다.